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대갓집의 새벽 공기를 갈랐다. 한설이는 손에 쥐고 있던 옥비녀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옥이 깨지는 소리가 차가운 방안을 울렸다. 신랑 이명현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평생을 기다려온 그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다. 신부의 방 밖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인들의 발소리와 당혹감에 젖은 수군거림이 문창살을 넘어 스며들었다. 설이는 거울 속 자신의 붉은 연지 곤지를 멍하니 바라보며 손끝을 떨었다. 조금 전까지 분명 이 방 너머 사랑채에서 명현의 기침 소리가 들렸던 것만 같은데 그것이 환청이었는지 아니면 간절한 바람이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설이는 겹겹이 차려입은 화려한 홀레복의 무게가 마치 자신을 짓누르는 바위처럼 느껴져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어젖히고 마당으로 나섰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혼례를 위해 차려진 상들이 즐비했으나 주인 잃은 자리에는 서늘한 바람만이 감돌고 있었다. 명현의 방으로 달려간 설이가 마주한 것은 흐트러진 이부자리와 방 한 구석에서 타다 남은 기이한 향의 냄새뿐이었다. 그 향은 평소 명현이 즐기던 은은한 난향이 아니라 코를 찌르는 듯한 역하고 어두운 기운을 담고 있었다. 설이는 방바닥에 떨어진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하고 그것을 움켜쥐었다. 그 종이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기괴한 문양과 함께 명현의 필체로 적힌 알 수 없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분명 단순한 도망이나 변심이 아니라는 확신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마당에 모여든 친지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신랑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도망쳤다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명현의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설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명현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김판서의 인장이 찍힌 은밀한 서신 한 통이었다. 서신의 내용은 명현이 혼례 당일 특정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는 지시를 담고 있었다. 설이는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명현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음모의 도구로 이 혼례를 이용했음을 직감했다. 어린 시절부터 정을 나누며 평생을 약속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방안을 감도는 역한 향냄새가 더욱 짙어지자 설이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기둥을 붙잡았다. 밖에서는 신부의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며 관아에 신고하라고 고함을 치고 있었다. 하지만 설이는 관아의 힘을 빌리기 전에 자신이 직접 이 의문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화려한 족두리를 벗어던지고 머리를 단단히 묶은 뒤 벽장에 숨겨두었던 낡은 무복을 꺼냈다. 명현이 사라진 방향은 마을 뒷산 너머로 이어지는 험준한 계곡 쪽임이 분명했다. 하인 중 한 명이 새벽녘에 검은 옷을 입은 무리가 사랑채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설이는 그 무리가 명현을 납치한 것인지 아니면 명현이 그들의 우두머리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만약 명현이 자신의 가문을 배신하고 김판서와 결합한 것이라면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소매 속에 작은 단도를 숨기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산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차가운 산바람이 그녀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혼례복 아래 입은 하얀 속치마가 흙먼지에 더러워졌으나 그녀는 개의치 않고 속도를 높였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숲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명현이 남긴 기이한 향의 흔적이 숲의 공기 속에 희미하게 남아 그녀를 인도하고 있었다. 설이는 문득 명현이 평소에 자신에게 했던 달콤한 약속들이 모두 거짓이었는지 되물었다. 평생 그대만을 지키겠소라고 말하던 그의 눈빛은 그토록 진실해 보였는데 어찌 이토록 차갑게 돌아설 수 있단 말인가. 길을 걷던 설이는 숲을 너머에서 들려오는 은밀한 대화 소리에 몸을 낮추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 명연의 목소리였으나 평소와 달리 지극히 차갑고 계산적인 어조였다. 명연은 사내들에게 오늘 밤 안으로 모든 흔적을 지워야 한다며 다급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서리는 바위 뒤에 숨어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경청했다. 명연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가문의 몰락과 비자금, 그리고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리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단도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죽었고 그 자리에는 괴물만이 남아 있었다. 명연은 김판서와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해 서리의 가문이 가진 비밀 지도를 훔쳐낸 것이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서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이 혼례는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덫이었으며 자신은 그 덫에 걸린 가련한 희생양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리는 희생양으로 남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복수의 불꽃을 눈동자에 담은 채 어둠 속으로 더 깊숙이 스며들었다. 사내들이 자리를 뜨자 서리는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남겨진 타다. 남은 종이 조각들을 수거했다. 그곳에는 명연이 가야 할 목적지가 적혀 있었고 그것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는 죽음의 계곡이었다. 서리는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 자신의 목숨을 건 여정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집안의 명예와 자신의 망가진 삶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다.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으나 서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단순한 남녀의 치정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처절한 전쟁이 될 것이었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마을 쪽을 한번 돌아본 뒤 망설임 없이 숲의 심연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뒤로 흩날리는 붉은 홀레복의 자락이 마치 핏방울처럼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명연이 저지른 배신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었으며 그 대가는 반드시 피로 치러야 할 것이었다. 산새들이 불길하게 지저귀며 그녀의 앞길을 예고하는 듯했다. 명연이 숨기고 있는 마지막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김판서와의 결탁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확인하기 전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버림받은 신부가 선택한 잔혹하고도 처절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한서리는 발을 내디딜 때마다 가시덤불에 찢기는 치맛자락을 거칠게 잡아챘다. 숲의 어둠은 짐승의 아가리처럼 깊고 험악했으며 밤바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들었다. 명연을 쫓아 도달한 계곡 입구에서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마치 원혼들의 통곡 소리처럼 기괴하게 울려 퍼졌고 그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의 서늘한 웃음소리가 섞여들었다. 서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려 애썼으나 배신당한 여인의 들끓는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명연은 그녀가 알던 온화한 선비의 모습이 아니라 서슬퍼런 칼날을 품은 자객의 형상으로 그들 무리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명연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바위 틈을 기어 오르기 시작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손바닥이 날카로운 돌에 긁혀 피가 흘렀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신은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명현은 사내 하나를 앞에 세워두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일이 어긋나면 너희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솔들의 목숨도 담보할 수 없으니 반드시 서리의 집안 지하에 숨겨진 문서를 찾아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서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참담함을 느꼈다. 그가 자신과의 혼례를 서두른 이유가 오직 가문의 비기를 손에 넣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명현은 품 안에서 김판서의 인장이 찍힌 밀지를 꺼내 불빛에 비춰보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지도가 내 손에 들어오면 한씨 가문은 대역죄인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라고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서리는 그가 말하는 지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선대 왕시절 공신이었던 그녀의 조부가 하사받은 땅의 비밀 통로와 왕실에 숨겨진 보물에 관한 기록이었다. 명현은 그 기록을 이용해 김판서에게 권력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자신은 영의정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었던 것이다. 설이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눈먼 것이었는지 깨달으며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설이의 움직임이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건드렸고 숲속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명현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지며 소리가 난 방향을 향해 칼을 뽑아들었다. 누가 거기 있느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담겨 있지 않았으며 오직 살기만이 가득했다. 설이는 숨을 멈추고 바위 사이에 몸을 최대한 밀착시켰으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다. 사내 중 한 명이 횃불을 높이 들고 수풀을 헤치며 다가오기 시작했고 설이는 소매 속의 단도를 꽉 쥐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녀는 여기서 죽더라도 명현의 목에 칼끝을 겨누겠다는 일념으로 버텼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가던 산짐승이 튀어나오며 사내들의 시선을 돌렸고 명현은 혀를 차며 칼을 거두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니 서둘러 이동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그의 뒤태는 마치 낯선 짐승처럼 차갑기만 했다. 설이는 그들이 계곡 깊숙한 곳으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그들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명현에 대한 연정은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혼자서 무장한 장정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녀는 마을의 충직한 하인들이나 관아의 도움을 청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이미 마을에는 명현이 도망쳤다는 소문이 퍼져 설이의 아버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관아 또한 김판서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기에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적으로 몰릴 위험이 컸다. 설이는 고독한 싸움을 결심하며 명현 일당이 멈춰선 폐가 한 채를 주목했다. 그곳은 예전에 전염병이 돌아버려진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한 흉가였다. 명현은 그곳을 은신처로 삼아 김판서의 전령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설이는 폐가에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스며들어 그들의 대화를 더 자세히 엿듣기로 했다. 폐가 안에서는 명현이 김판서의 수아와 은밀하게 은자를 주고받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아는 명현에게 이번 일이 성사되면 약속대로 김판서의 셋째 딸과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그 말을 들은 설이는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자신과 올리려 했던 혼례는 오직 정보를 캐내기 위한 위장일 뿐이었고 그의 진짜 신부는 따로 있었던 것이다. 명현은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설이의 가문 사람들을 모두 죽여 입을 막겠노라고 태연하게 짓거렸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설이는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느꼈다. 설이는 폐가 뒷마당에 있는 우물가에 몸을 숨기고 주변의 지형을 살폈다. 그녀는 어릴 적 보았던 가문의 비기 중 하나인 독초 조제법을 기억해냈고 근처 숲에서 환각을 일으키는 풀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무력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지략을 써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지식여 즙을 냈고 그것을 명현 일당이 마실 물항아리에 몰래 타 넣기로 결심했다. 들키면 곧장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어둠을 틈타 부엌대기처럼 기어들어간 그녀는 소리 없이 물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독즙을 흘려 넣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소리와 함께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커졌고 곧이어 물을 찾는 목소리가 들렸다. 설이는 마당 구석의 집더미 뒤에 숨어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한참이 지나자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약 기운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고 사내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명현 역시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리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며 단도를 뽑아들고 그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서리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괴한은 그녀의 입을 막고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녀는 발버둥 쳤으나 괴한의 힘은 압도적이었고 곧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아가씨, 제발 진정하십시오. 저입니다. 라고 속삭인 사람은 가문에 충직한 호위무사였던 한돌이었다. 한돌은 주인 어른의 명을 받고 아가씨를 뒤쫓아왔다며 지금 여기서 나서면 모두가 죽는다고 경고했다. 서리는 눈물을 흘리며 저 배신자를 죽여야 한다고 몸부림쳤지만 한돌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명연의 뒤에는 더 거대한 세력이 버티고 있으니 지금은 후퇴하여 후위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결국 서리는 분노를 억누르며 한돌과 함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폐가 안에서는 독 기운에 취한 사내들이 서로를 난도질하는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고 명연은 피투성이가 된 채 숲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서리는 멀어져가는 명연의 뒷모습을 보며 반드시 내 놈의 손으로 일군 모든 것을 무너뜨려 주겠노라고 맹세했다. 가문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고 신부의 꿈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생존보다 더 강렬한 복수의 의지가 싹트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으나 서리의 여정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한돌의 손에 이끌려 산 아래로 내려온 서리는 찢겨진 홀레복을 벗어 던지고 남루한 행인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례를 앞두고 설레던 신부의 것이 아니었으며 서늘한 서리가 내려앉은 듯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한돌은 주인 어른께서 이미 관아의 눈을 피해 가문의 가솔들을 피신시켰으나 김판서의 수하들이 사방에 깔려 있어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서리는 명연이 훔쳐가려 했던 가문의 비기가 사실은 가문의 몰락을 막을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보물지도가 아니라 김판서가 과거에 저지른 역모의 증거가 숨겨진 장소를 가리키는 암호문이었다. 서리는 한돌과 함께 한양 외곽의 작은 주막에 은신하며 명연의 행적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명연은 폐가에서의 소동에서 살아남아 김판서의 저택으로 몸을 숨겼으며 이미 그곳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관직을 얻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서리는 주막의 어두운 구석에 앉아 낡은 종이 위에 명연의 이동 경로를 그려 넣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녀는 명연이 김판서의 신임을 얻기 위해 가문의 비밀을 하나씩 팔아넘기고 있다는 소식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의 분노를 느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으며 그것은 김판서의 저택 깊숙한 곳에 침투하여 명연의 정체를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며칠 뒤 서리는 김판서의 저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상단의 하인으로 위장하여 저택 담벼락을 넘보는 기회를 엿보았다. 저택 안은 화려한 연회가 열리고 있었고 명연은 김판서의 옆자리에서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올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서리가 사랑했던 고결한 선비의 모습이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어 꼬리를 흔드는 가련한 짐승에 불과했다. 서리는 분노로 인해 시야가 흐려졌으나 한돌의 엄중한 경고를 떠올리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연회장의 소란을 틈타 명연의 집무실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고 그곳에서 명연이 김판서에게 보낸 밀서들을 발견했다. 밀서에는 명연이 서리의 가문을 역모로 몰기 위해 조작한 거짓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서리는 손을 떨며 그 문서들을 품 안에 갈무리했고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몸을 숨겼다. 명연이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고 그는 혼잣말로 서리의 이름을 부르며 비웃음을 흘렸다. 어리석은 서리, 그대가 준 진심이 내 출세의 밑거름이 될 줄은 몰랐겠지라는 그의 말은 서리의 가슴에 마지막 남은 일말의 자비마저 앗아갔다.
서리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그가 잠들기를 기다렸고 그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자 살며시 다가가 그의 목에 단도를 겨누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리는 단도를 든 손을 멈추었고 단순히 그를 죽이는 것보다 더 처참한 파멸을 선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명현의 품에서 김판서가 하사한 비밀 인장을 훔쳐냈고 대신 자신이 가져온 위조 문서를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그 문서는 명현이 김판서의 비자금을 가로채려 했다는 내용을 담은 가짜 장부였으며 김판서처럼 의심 많은 자가 보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물건이었다. 서리는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왔고 저택의 어두운 복도를 지나 담장을 넘었다. 밖에서 기다리던 한돌은 서리의 눈빛에서 피어오르는 결연한 의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김판서의 저택은 발칵 뒤집혔고 명현은 영문도 모른 채 김판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서리가 남겨둔 가짜 장부를 본 김판서는 광기 어린 분노를 터뜨리며 명현의 뺨을 후려쳤다. 명현은 결백을 주장하며 서리의 가문을 들먹였으나 김판서는 이미 명현을 배신자로 단정짓고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다. 서리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이제 남은 것은 관아에 숨겨진 영모의 증거를 전달하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한돌과 함께 어둠을 틈타 포도청으로 향했고 그곳의 정직한 수사관으로 알려진 박 수사관에게 가문의 비기와 김판서의 인장을 전달했다. 박 수사관은 서리가 가져온 증거들의 중대함을 즉각 알아차렸고 이것이 조정의 뿌리를 뒤흔들 거대한 사건임을 직감했다. 그는 서리에게 신변의 안전을 약속하며 즉시 군사들을 소집하여 김판서의 저택을 포위하기 위한 작전에 착수했다. 서리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마쳤음을 느끼며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끝으로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명현은 감옥 안에서도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는 간수를 매수해 탈출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서리는 그가 쉽게 물러날 위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를 뒤쫓기로 했다. 명현은 추적자들을 따돌리고 예전에 서리와 자주 찾던 강가의 정자로 도망쳤고 그곳은 그들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서리는 그곳에서 혼자 앉아있는 명현을 발견했고 그는 마치 서리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덤덤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서리야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살기보다는 허망함이 깃들어 있었다. 서리는 그에게 단도를 겨누며 네가 저지른 죄는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다고 선언했고 명현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자신을 괴물로 만들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지만 서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멀리서 포도청 사령들의 횃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명현은 마지막으로 서리에게 다가오려 했으나 서리는 망설임 없이 그의 다리를 단도로 찔러 제압했다.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진 명현을 보며 서리는 눈물 대신 차가운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그가 흘리는 피가 자신의 가문이 흘린 눈물을 대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사령들이 정자를 포위하고 명현을 압송하려 할 때 명현은 서리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서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복수는 시작되었고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으며 명현과 김판서의 추악한 거래는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었다. 서리는 강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가문의 딸로서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다. 흩날리는 강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치며 지나갔고 어둠이 걷히는 새벽 하늘에는 밝은 별이 하나 떠 있었다. 이것은 몰락해 가던 가문이 다시 일어서는 신호탄이었으며 배신자에 대한 가차없는 심판의 서막이었다. 서리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분노의 불길은 이제 냉철한 정의의 빛으로 변하여
세상을 밝히기 시작했다. 포도청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박수사관의 지휘 아래 수십 명의 사령들이 김판서의 저택을 들이닥쳤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권력자들은 쥐새끼처럼 구석으로 몰려 몸을 떨었다. 서리는 포도청 사령들 뒤편에 서서 단호한 눈빛으로 김판서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김판서는 대역죄인이라는 박수사관의 선포에 길길이 날뛰며 권세를 부리려 했으나 서리가 확보한 밀서와 인장이 눈앞에 제시되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이명현이 정보를 흘렸다고 생각하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진정으로 그를 무너뜨린 것은 명현의 배신이 아니라 서리의 처절한 복수심이었다. 지하 감옥에서 끌려 나온 명현은 이미 인간의 형색을 잃어버린 채 피투성이가 되어 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는 관아의 앞마당으로 끌려가 서리와 마주하게 되었고 그 비참한 몰동이 주위 구경꾼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처량하게 흔들렸다. 서리는 그를 내려다보며 이것이 네가 갈망하던 권력의 끝이냐라고 나지막이 물었고 명현은 대답 대신 마른 기침을 내뱉으며 고개를 숙였다. 명현이 가문의 비밀 지도를 팔아넘기려 했던 죄와 김판서와 모의하여 역모를 꾀한 사실이 밝혀지자 백성들은 분노하며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한때는 마을의 자랑이었던 수재가 이제는 나라를 좀먹는 역적으로 낙인 찍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처지에 놓인 것이다. 추국장에는 서슬퍼런 칼날을 든 망나니가 대기하고 있었으며 대관들이 줄지어 앉아 엄중한 신문을 시작했다. 서리는 증인석에 서서 명현이 혼례날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뒤 버린 모든 추악한 행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고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워 장내를 압도했다. 명현은 처음에는 부정하려 했으나 서리가 내놓은 결정적인 증거물인 김판서의 비자금 장부 앞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야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닫고는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리며 모든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 자백은 김판서뿐만 아니라 조정 내부에 깊숙이 박힌 부정부패의 뿌리를 통째로 드러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김판서는 명현의 자백이 이어지자 사색이 되어 발뺌했으나 이미 전세는 기울어 있었다. 임금의 어명이 담긴 교지가 도착하고 김판서 가문은 삼족을 멸하는 극형에 처해졌으며 모든 가사는 몰수되었다. 명현 역시 대역죄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참수형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출세의 꿈은 죽음이라는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다. 서리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눈을 감고 가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조상들과 고통받은 부모님을 떠올렸다. 그녀의 뺨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짐을 내려놓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정의는 구현되었으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았다. 형 집행 전날 밤 서리는 마지막으로 옥에 갇힌 명현을 찾아갔다. 명현은 창살 너머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넋을 잃고 있었고 서리가 다가오는 소리에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서리에게 만약 내가 그날 도망치지 않았다면 우리도 저 달처럼 평온하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물었으나 서리는 차갑게 외면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배신의 상처는 치유하기엔 너무 깊고 넓었다. 서리는 명현에게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어 독약이 담긴 작은 병을 건네주며 비참한 처형 대신 스스로 삶을 마감할 기회를 주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한때 인연을 맺었던 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증오의 종지부였다. 다음 날 새벽 명현은 옥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김판서는 형장에서 목이 잘려 효시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정의가 바로 섰다며 환호했으나 서리는 그 소란을 뒤로한 채 조용히 짐을 쌌다. 그녀의 가문은 명예를 회복하고 몰수되었던 땅과 재산을 돌려받았으나 서리는 그 화려한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준 한돌과 함께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한양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복수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쓰라렸지만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독립적인 여인으로 거듭났다. 그녀가 떠나는 길목에는 이제 막 피어난 들꽃들이 향기를 내뿜으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있었다. 서리는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살았던 집 쪽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곳에서 명연과 함께 늙어가기를 꿈꿨던 소박한 소녀가 있었으나 이제 그 소녀는 전설 속의 인물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홀레용 부채를 강물에 던져버리며 과거와의 결별을 고했다. 강물은 부채를 싣고 무심히 흘러갔고 서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도 그 물살을 따라 사라져갔다. 한돌이 옆에서 묵묵히 그녀의 짐을 짊어지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가씨라고 묻자 서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해가 뜨는 곳으로 가자라고 대답했다. 조정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고 백성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서리가 밝혀낸 진실은 단순한 가문의 복수를 넘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등불이 되었던 것이다. 역사는 그녀를 배신당한 비운의 신부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 가문을 구한 여걸로 기록할 것이었다. 서리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산등성이를 넘었고 그 너머에는 끝없이 펼쳐진 대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아닌 오직 한설이라는 이름만이 소중하게 남았다. 새벽이 가고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르며 그녀의 앞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한설이와 한돌이 한양을 떠나 당도한 곳은 남쪽 끝자락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평온한 어촌 마을이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했으며 그저 기품 있는 태도를 지닌 외지인 여인으로만 그녀를 대했다. 서리는 가문에서 돌려받은 재산의 일부를 내놓아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서당을 세웠고 한돌은 그 곁에서 묵묵히 밭을 일구며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배신과 복수로 얼룩졌던 한양의 기억은 파도 소리에 씻겨 내려가듯 점차 희미해졌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도끼 대신 자애로운 빛이 서서히 깃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달빛 아래에서 가문의 약초 비법을 정리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했다. 마을의 노인들은 서리의 해박한 의술 덕분에 병마를 이겨내며 그녀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아꼈고 서리 또한 그들의 소박한 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한때 화려한 비단옷과 보석으로 치장했던 그녀였으나 이제는 무명옷 한 벌에도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 명연이 남긴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며 밤을 지새우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시련이 자신을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인정했다. 어느 날 서당 마당에 앉아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던 서리는 문득 한양에서 온 상인으로부터 김판서 일당의 잔당들이 모두 소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라의 기강은 바로 섰고 그녀의 아버지는 조정의 신임을 회복하여 정승의 반열에 올랐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다. 서리는 아버지로부터 돌아오라는 서신을 여러 번 받았으나 그녀는 매번 정중히 거절하며 이곳에서의 삶이 자신의 천직임을 알렸다. 권력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암투와 시기보다는 파도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에게는 훨씬 소중한 가치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한돌은 그런 서리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녀가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하겠노라는 충성심을 변치 않고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으나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나든 동지로서 세상 그 누구보다 깊은 유대감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서리의 머리칼에도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기계와 총명함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어느덧 명연이 사라졌던 그 홀레날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서리는 백발의 노파가 되었고 마을의 가장 큰 어른으로 대접받았다.
그녀는 종종 바닷가 절벽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인생의 덧없음과 인과응보의 진리를 되새기곤 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약속을 저버렸던 명현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 그녀는 이토록 평온한 노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역정을 한 권의 야담으로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했으며 그 속에는 배신에 대한 경계와 진실한 삶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읽으며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물이 얼마나 촘촘한지, 그리고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 서리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에는 은은한 난양이 감돌았으며 바다는 어느 때보다 잔잔하고 푸른 빛을 띠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름 석자와 함께 신의를 지킨 자의 삶은 영원히 향기롭다라는 문구가 새겨졌고, 한돌은 그녀의 마지막 곁을 지킨 뒤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홀레날 사라진 신랑의 전설과 그 시련을 이겨낸 위대한 여인의 무용담을 노래했다. 결국 인간의 삶에서 남는 것은 화려한 권세나 재물이 아니라 타인에게 베푼 진심과 자신에게 떳떳한 도덕적 기계임을 이 이야기는 증명하고 있었다. 서리의 삶은 재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찬란하게 빛났으며 그녀가 남긴 교훈은 세대를 넘어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다.